같더라. 그럴 때는 또 거기에 좀 편안하게 드시는, 너무 막 따지고 막 해야만 돼 이런 집착의 마음을 내려놓는 것이 음식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안녕하세요. 저는 병원 없는 세상을 꿈꾸는 병원장, 저는 한의사 상향철입니다. 어느덧 이제 88년도부터 제가 임상 진료를 좀 시작했었는데요. 어느덧 한 35년 된 것 같아요. 보면 한 30년 가까이는 병원 안에서 약을 가지고 병을 치료하고 또 환자들을 입원시키는 이런 일을 했고요. 지금은 이 병원 없는 세상 꿈꾼다고 했는데요. 약보다는 환자 스스로 이 자연 치유하는 방법을 이렇게 가르치면서 요양병원에서 병원에 입원하지 않는 방법을 가르치는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이렇게 또 초대를 해주셔가지고서 제가 지은 병원 없는 세상 음식 치료로 만든다는 이 책을 약 대신 어떻게 보면 음식으로 병을 치료하는 어떤 자연 치유하는 방법을 기록한 책들인데요. 요양병원을 하면서 약보다는 음식 또 뿐만 아니라 운동, 어떤 마음, 생활 습관을 바꿔주는 자연 치유 예약을 하면서 약으로 치료했을 때보다 훨씬 더 보람을 느끼면서 지내고 있는 여러분들한테 희망을 전달해주는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진료를 하면 할수록 또 의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치료하지 못하는 병이 너무 많다는 것을 병원에 직접 또 있다 보니까, 특히 요양병원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그리고 특히 그 의료기술이 발달하면은 할수록 이게 오래는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오래 사는데 삶의 질, 또 약을 많이 먹으로 인해서 아픈 노후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병원을 하면서 많이 좀 제가 직접 체험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약과 병원에 너무 의존할수록 그 삶의 질은 떨어지는 어떤 병. 우리가 이제 궁극적으로 자연치유 한다 이렇게 하면 9988 234라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99세까지 팔팔하게 행복하게 사시다가 2, 3일 앓다가 돌아가시는 건데요. 하여튼 이런 거에서 좀 멀어지지 않나라고 하는 의학이 발달하면서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느끼게 되는데요. 하여튼 건강하게 오래 살려면 병원 의사도 중요하지만 나 자신의 어떤 생활 습관을 건전하게 좀 바꿔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병원 하면서 제가 느끼고 있는 것들이고요. 하여튼 자연치유의 중요성을 좀 시간이 갈수록 느끼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의사로서 긴 세월을 지나고 나서 그동안에 병의 프로로서는, 병을 치료하는 프로로서는 상당히 그래도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건강한 삶을 살게 하는 건강의 프로로서는 상당히 아직 갈 길이 멀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자연치유 의학을 하면서 이게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게 된 거예요. 의사가 바뀔 때는 이 세 가지의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바뀐다고 해요. 첫 번째는 자기 몸이 현대의학적인 치료를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치료가 잘 안 될 때, 이때 이제 자기가 한번 좀 바뀌는 계기가 되고요. 두 번째는 자기의 자식이 큰 병에 걸렸다든가, 그래서 치료 안 되는 병이 걸렸을 때 또 우리가 자연치유라고 하는 스스로 건강하게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또 바뀌게 되는 계기가 되고요. 세 번째가 부모까지는 의사가 바뀐다고 얘기해요. 하지만 여러분, 부인이 아플 때는 바뀌는 가능성이 상당히 적으니까 스스로 아마 이런 것들을 배워서 체험하시면서 스스로 자기 몸을 자기가 지켜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여러분, 9988 234를 하시려면 병원에서 의학적인 치료도 중요하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자기 스스로 자연치유하는 힘을 기르시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그래서 여러분들 의료를 오래 하면서 가장 크게 느끼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병의 근원을 치료하는 건 아니에요, 약이. 세포의 어떤 통증을, 아니면 세포가 병든 것을 완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약의 본성이에요, 그게. 약을 계속 많이 먹게 되면, 계속해서 치유될 거면 그것은 약이라고 부르지 않고 아마 밥이라고 불러야 되지 않을까요? 계속 먹어야 되니까 하루에 3끼 먹는다 그러면은 약의 본성은 어느 정도 치유가 되면 끝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죽을 때까지 약을 먹어라, 먹는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올해는 살지 모르지만은 병든 노후를
만들어내는 원천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하여튼 약을 먹어서 약이 나쁜 게 아니라 약을 먹어서 증상이 완화되면 무조건 여러분들은 병의 뿌리가 뭔지를 알아차림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음식이었는지 아니면 긴장된 삶인지 스트레스인지를 찾아서 그걸 바꾸셨을 때 여러분들은 아마 9988-234 하는 이런 삶을 살지 않을까. 여러분들 의사 선생님이 병원에 가면 꼭 하시는 말씀이 있죠. 약을 주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시나요? 약을 먹으면 다 나아. 응? 이것만 믿어.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잖아요. 뭐라고 해요?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운동을 꼭 하세요. 결국은 이제 생활 습관을 좀 바꾸라는 얘기예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약이 원래부터 뿌리 뽑지 않는다는 이런 것들을 의사 선생님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병원 생활이 이제 어느덧 하여튼 88년도부터 시작했으니까 35년 줬어요. 하여튼 특히 이제 제가 요양병원에 이제 요양병원을 만들어서 또 직접 이렇게 운영하고 이렇게 하면서 느낀 건데 약을 한 주먹씩 많이 먹는 사람은 제가 건강한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약을 많이 먹는 사람은 입원 기간이 길어지더라. 그럼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요. 생각을 조금만 우리가 해보면 약 자체가 본성,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 좀 치료하시고 좋아지시면 빨리 생활 습관을 바꾸세요 라고 하는 사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또 강조드리고 싶어요. 약은 말 그대로 약이어야 돼요. 하루에 3끼 계속 먹으면 이게 약이라고 하는 본성이 아니에요. 말 그대로 다시 또 뭐 음식이라고든가 이렇게 바꿔야 되는데, 그래서 약에 대해서 조금은 정말 그 생각을 조금 바꾸셔야 되지 않는가. 여러분들이 약을 생각할 때 약을 먹어서 병을 완화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이것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약이 병의 뿌리를 뽑겠다라고 하셔갖고 약을 너무 맹신하시면 노후의 건강은 점점 멀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좀 바라보실 필요가 있다. 병의 본 의미, 질병이 나한테 주는 의미, 세포가 나한테 이야기하는 언어다. 어떻게 뭐라고 병의 뿌리를 뽑기 위해서는 몸 안에 악액질이 많으니 좀 제거해 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소리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질병을 이해할 때 이게 약이 모든 병을 치료한다라고 하는 그런 맹신에서 좀 벗어나야 되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나한테 얘기하는 것이 결국은 그렇게 살지 마. 좀 더 행복하게 살아. 라고 하는 뜻을, 이런 신념을 키우는 것이 자연치유의학인데요. 이런 신념을 키우는 쪽으로 여러분들의 병의 뿌리를 뽑는 것에 접근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약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또 자연치유의학 하는 사람들이 또 약이 또 뭐 이렇게 많이 먹었을 때, 과하게 먹었을 때 문제가 된다는 얘기예요. 밥같이 먹었을 때 문제가 된다는 거지. 약이 우리 몸에 혜택을 주는 게 너무너무 많잖아요. 뭐 급성기 질환이라든가 폐렴이 걸렸는데 약 안 드시고 어떻게 해요? 만성적인 어떤 오래 먹는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약이 해롭다는 얘기 하시지. 우리가 밥도요, 정말 건강에 좋은 밥도 과식하게 되면 해롭단 말이에요. 하물며 약도 당연히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약이 해롭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실 때는 너무 많이 먹었을 때 이게 악액질로 작용한다라고 하는 것을, 그것만 여러분 정확한 신념만 갖고 계시면 아마 구별이 확실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자연치유의학 하면 여러분들 다 뭐 이제 머릿속으로 다 이해하고 계실 거예요. 내 스스로 치료하는 힘이에요. 요거 언제부터 갖고 태어났어요? 이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었잖아요. 언제부터 있었냐고요.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가지고 태어났어요. 자연치유의 원칙만 정확하게, 자연치유력이 좋아지려면 자연치유 2가지 원칙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해하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연치유력이 높아지려면 실천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 몸 안에는 100명의 현명한 의사 있다. 이게 아마 자연치유력을 가장 잘 표현하는 언어가 되지 않을까. 방해만 하지 않으면. 뭐가 방해해요? 여러분들 생활 습관이 방해한다는 거예요. 뭐가요? 여러분들 삶에 탐진치가 껴있으면 그게 방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2번째, 자연의 본성에서 벌어지면 병은 무조건 가까이 온다라고 하는 것이 자연치유의학의 가장 큰 2대 원칙이라고 제가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 본성이 뭐냐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하시면 좋은데, 이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은 마인드, 바디, 스피릿으로 이루어졌다고 했잖아요. 즉 마음의 본성은 기쁘고 행복하게 살려고 우리가 태어난 거지,
괴로우려고 태어난 사람은 없잖아요. 그래서 기쁘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바로 마음의 본성이에요. 그쪽으로 해서 멀어지면, 오늘 하루 기쁘고 행복한 곳에서 멀어지면 여러분들 병이 자연치유력을 떨어뜨리는 악액질이 생긴다는 거고요. 몸의 본성은 뭐냐면 밸런스 균형이에요. 균형, 조화에서 벌어지면 우리 몸의 면역력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균형이 무너지니까 뭐가 문제가 온다? 통증이 오는 거예요. 근육통이 오고 관절통이 오고 균형이 무너졌다는 소리란 말이에요. 그 본성에서 벌어지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몸 관리를, 즉 생활 관리를 잘 하셔야 된다. 이게 이제 자연치유력에서 자연치유를 키우는 가장 중요하고 아마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그 마음의 본성에서 멀어지게 하는 이유라고 하는 것으로 상당히 많은 의학자들이 이게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어떤 것들이 마음의 그 본성에서 멀어지게 할까라고 이렇게 보니까 4가지의 공통점을 찾았어요. 이거요. 300년간 의사들이 찾은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 안에 들어가는지, 그러면 자연치유력을 여러분들 떨어뜨리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첫 번째, 늘 거칠애를 하는 성향으로 우리가 살고 있더라. 뭐 남한테 잘 보이려고 하고 있더라고요. 자기 세포를 자기한테 상냥하게 해야 되는데 반대로 남을 신경 쓰면서 사는 것들, 이런 성향을 갖고 있더라 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 늘 자기를 변호하려는 경향을 갖고 있더라. 이게 두 번째예요. 세 번째, 쉽게 부정적인 감정에 빠져드는 거야. 불안이라든가 분노, 뭐 이런 감정에 쉽게 빠져드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더라. 이게 이제 세 번째고요. 네 번째는 이렇게 우리가 긴장된 삶을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알아차림이 약해요.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는지조차도 알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모르고 있더라 라고 하는 거고요. 그렇게 하면서 릴렉스하는 능력이 없더라. 이렇게 돼 있으면 본인 스스로 릴렉스하는 능력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이런 능력이 부족하더라. 즉 분출하는 능력을 부족하게 돼 있더라. 이런 이 4가지의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 것이 마음의 문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긴장된 삶을 살게 되고, 이 긴장된 삶이 결국은 자연치유력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되고 있더라. 그래서 자연치유력이 떨어짐으로 인해서 스스로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이잖아요. 암 환자들을 보니까 특히 이게 암의 성장하고도 관련돼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 의학적으로 좀 밝혀지게 돼요.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자연치유를 높이는 다양한 의학적인 어떤 방법들이 나타나게 되고요. 그게 체계화된 게 자연치유 의학이 된 거예요. 일단은 우리 삶이 동양에서는 계속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탐진띠 때문에 우리가 긴장된 삶을 살게 되고 우리가 화나고 분노하고 이렇게 우리가 8가지 고통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탐이라고 하는 것은 탐욕을 얘기해요. 탐욕. 우리가 쉽게 욕심을 얘기하는데, 사실 욕심이라고 하는 것을 조금 범위를 넓히면 여기에 무슨 뜻이 들어있냐면 내가 옳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의 범위 안에 내가 옳다, 내가 맞아, 내 생각이 옳아 라고 하면은 알아차리셔야 돼. 이건 내가 욕심이구나 라고 하는 걸 바로 알아차리면은 아마 스트레스로 작용 않겠죠. 두 번째, 이제 진이라고 하는 뜻은, 탐진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화나는 거예요. 막 화가 나는 거예요. 뭔가에 의해서 자꾸 분노가 일어나는 이런 것들을 진이라고 하는데, 이 진은 또 조금 범위를 넓혀보면 질투하는 거 있잖아요. 비교하고 판단하고 분석하면서 서로 질투하고 이런 것들 다 화나게 됩니다. 화를 만드는 성질하고 같은 성질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치는 말 그대로 집착이에요. 제일 문제가 이 집착이죠. 삶을 집착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 뭔가를 막 해야만 된다. 나는 성공해야 된다. 뭔가 막 이렇게 막 목표지향주의잖아요. 물질 문명이 발달하면서 막 뭔가 내가 이루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집착하는 그런 마음. 이 어떤 성공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 성공하는 것을 내가 집착한다고 성공하는 게 아니라 내려놓아도 충분히 성공할 수 있는, 릴렉스 했을 때 더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많기 때문에 이 집착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 뭔가를 막 한번 해야만 된다, 이루어져야 된다. 자기한테 하는 것도 문제지만은 다른 사람한테 너는 이것을 해야 돼, 막 이런 것들이 결국은 또 그래서 연결돼 있어요. 이런 것들이 또 화를 만들고 또 욕심을 만들고, 그래서 탐진치는 한 덩어리다. 뭐 이렇게 탐진치를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내려놓는 연습이 결국은 우리가 이제 서양에서, 원래 이제 시작은 동양에서 시작됐지만 서양에서 더 많이 이렇게 보편화되고 지금 더 많이 사용하는 것이, 그래서 명상, 알아차림 명상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마음 챙김 명상이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이런 방법을 터득하는 것이 탐진치를 내려놓는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다. 내가 막 내려놓아야만 돼. 이거 이미 집착이다. 그래서 내려놓는 연습을 하시는 거, 이런 것들이 탐진치와 관련돼서 여러분들 중요하게 이해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자연치유다라고 하면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과거 원시시대로 되돌아가자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이,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어요. 특히 의사 선생님들을 그렇게 좀 생각하셔서 이 자연치유에 대해서. 이 자연치유라고 하는 것은 그냥 딱 원칙이 두 가지예요. 뭐냐, 자연의 본성으로부터 멀어지면 병이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가 내 안에 100명의 현명한 의사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해하지 않는 거예요. 내 몸이 스스로 행복하려고 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 뭐가 방해해요? 병이 방해하고, 여러분들 분노, 화가 방해하고, 여러분들 또 걱정이 방해하고, 불안이 방해하고 하니까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내려놓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자연치유학의 원뜻이에요. 근데 지금 자연치유의학 하면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과거 시대로 되돌아가자. 의사가 자연치유의학을 한다라고 하는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에 아마 우리가 일상적으로 그렇게 딱 또 관념이 이렇게 박혀 있어요. 자연치유의학 하면은 좀 의사로서도 좀 이상하고, 또 일반인들이 또 현대의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절대 하면 안 되고 자연치유의학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하게 된 계기가 되지 않았나, 그런 습관이 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오늘 제 이야기 듣고 나서부터 자연치유의학은 하나의 체계고, 누가 해야 된다? 의사가 여러분들한테 하지 않는다. 여러분 스스로 해야 된다. 그리고 이것을 한번 공부할 만하다. 이렇게 좀 생각을 좀 바꾸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여기 좀 피해갈 수 없어요. 생활환경하고 관련되어 있는 우리가 독소를 피해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대체적으로 자연치유의학에서 만병의 근원은 악액질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악액질을 만드는 그 물질을 갖다가 우리가 또 독소라고 표현도 해요. 이 5가지 정도로 이렇게 나눠보면, 카테고리를 나눠보면 여러분들이 이해하기도 쉽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이 독소를 최소화할 수 있는 생활 습관을 가지기가 너무 쉽기 때문에 5파트로 나눴어요. 첫 번째가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음식 독소예요. 자연치유의학의 핵심, 본성으로부터 벌어지면 병이 온다라는 거잖아요. 본성, 음식의 본성이 본질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하시게 되면은 또 음식을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병을 치료하는데 도움이 될 건데요. 하여튼 음식 때문에 생기는 것이 제일 많아요. 생활환경 독소 중에서. 두 번째는 마음입니다. 마음 독소라고 우리가 표현하는데, 여러분들 마음 때문에 독소가 생기게 돼 있는 거죠. 하여튼 이 마음 독소는 해결하는 방법도 요즘 많이 나와 있어요. 명상이라고 하는 것들이 대체적으로 다 탐진치 내려놓는 연습이거든요. 그리고 자신을 관찰하는 거, 감각을 관찰하면서 알아차림하는 거, 이런 것들의 마음 독소를 해결하는 방법이기도 하고, 마음 독소는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하시고, 여러분들이 막 뭔가 지식을 쌓고, 뭔가 막 알아서, 바깥에서 알아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마음 독소에 속해요. 그래서 이것을 아르마리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르마리 하는 것들은 마음 독소에 다 분류해 넣으시면 돼요. 그리고 이걸 해결하는 것은 알아차림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시면 이 독소와 나의 병과의 관계, 그리고 또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까지도 알 수 있을 거예요. 세 번째가 과로 습관 독소예요. 과로하는 습관 독소죠. 여러분들 항상 하는 이야기지만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과로하면. 근데 과로는 2가지로 좀 나눌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 육체적인 과로, 그 다음에 정신적인 과로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백수가 과로사 한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하게 되는데, 이때는 신체적인 과로가 아니라 이 정신적인 과로를 하는 거예요. 뭐가 바빠요, 항상. 또 신체적으로 편안한 사람들이 더 바빠요. 뭐가요? 마음이요. 마음이 바쁨으로 인해서 이 신경이 과로하게 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과로 습관에 속할 수 있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환경 독소예요. 말 그대로 이제 환경에 의해서, 외부 환경에 의해서 나한테 들어오는 독소를 얘기하는데, 이것도 이제 2가지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바이러스나 세균 같은 이런 미생물들이 나한테 들어와서, 코로나 같이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독소를 만드는 것이 하나 있고, 요즘은 그런 문제보다도 더 큰 문제는 이 환경오염물질, 산업폐기물 같은 이런 중금속 독소들이 내 안에 이렇게 계속 축적됨으로 인해서 면역력을 떨어뜨림으로 인해, 그 면역력이 떨어뜨리니까 바이러스나 이런 문제가, 코로나 같은 것이 문제가 왔을 때도 훨씬 더 크게 문제가 오는 거예요. 이런 환경 독소가 요즘은 더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 이렇게 한다면 이제 5번째가
유전이에요. 유전적인 문제. 체질 독소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 과거에는 이 부모로부터, 조상으로부터 받았다라고 이렇게 체질 독소를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런데 요즘은 확 바뀌었죠. 조상으로부터 받는 것은 5%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후속 유전학, 내가 뒤에 만든다는 거잖아요. 내 생활 습관이 유전을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후속 유전학인데, 내가 어떻게 삶을 살아왔는지 세포는 다 기억하고 있다는 이런 것들이 이제 후속 유전학이죠. 이 생활 습관을 바꿔야 되는 이유이기도 하죠. 그렇게 해서 이 5가지 문제, 이런 것들을 세포를 병들게 하는 근본 문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생활환경 독소다, 이렇게 나누면 될 것 같아요. 차단하고 비우는 방법을 하셔야만이 여러분들의 몸의 변화가 일어나고 세포가 스스로 치유하는 능력이 생기지, 제 강의만 듣고 아니면 제 이야기만 듣고 아 그렇구나 라고 했을 때는 여러분의 몸의 변화는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자연치유의 핵심은 본인 스스로 이걸 어떻게 차단하고 비울 거냐,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또 강조를 드립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요즘 음식 때문에 생기는 여러 가지 어떤 문제들, 특히 여러분들 이제 혹시 탄수화물 때문에 또 문제가 된다, 이렇게 또 이해도 하고 계시고, 아니면은 어떤 경우는 동물성 단백질이 문제가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도 하는데요. 요 개념은 과하면 뭐든지 다 아무리 좋아도 과하면은 독이 되고 문제가 돼요. 만병의 근원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부족해도 문제가 되고, 자기한테 딱 균형을 맞추는 거 상당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했는데요. 음식으로 인한 질병이 요즘 산업화 이후에 또 여러분들이 드시는, 과거에 비해서 드시는 불균형스러운 식사를 통해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먹는 거에서 가장 많이 문제가 돼요. 특히 산업화 이후에는 우리가 어떤 시대에 사나요? 물질이 아주 풍부한 시대잖아요. 질병을 이렇게 나눠도 돼요. 음식을 기준으로 해서 2개로 나누셔도 된다는 거예요. 하나는 풍요병이고요, 하나는 빈곤병이에요. 이게 얼마 안 됐어요. 여러분들, 저도 마찬가지지만은 70년대까지가 우리가 어떻게 보면 못 먹어서 오는 병들이 더 많았어요. 80년 이후에 우리가 이제 풍요병, 많이 먹어서 오는 병이죠. 못 먹어서 오는 병의 대표가 결핵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후진국병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풍요병, 많이 먹어서 오는 병, 비만, 암, 특히 암이 여기에 해당돼요.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이런 것들도 포함해서 대사성 질병들은 전부 다 대부분이 풍요병이에요. 그 다음에 요즘 많이 오는 특히 아토피라든가 불면, 우울증, 정신적인 어떤 긴장, 번아웃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 풍요병에 속해요. 물질적인 풍요가 정신적인 어떤 허기를 만들어버리는 이런 것들이 같이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음식하고도 관련돼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요즘은 사람이 키우는 그 애완동물까지도 그 주인이 앓는 병하고 비슷하게 먹는 게 비슷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도 좀 볼 수 있는데, 야생동물 같은 경우는 비록 굶어 죽고 얼어 죽을지언정 병이 나서 죽는 경우는 없어요. 그리고 음식에 있어서 자기가 먹을 만큼 딱 먹으면 조절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데, 사람은 그게 조금 약해요. 이유는 우리는 마음이라고 하는, 몸과 마음이라는 그 마음이라고 하는 스트레스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뭔가를 막 채우려고 하는 이런 거에 의해서 마음의 허기를 느끼면 자기 신도 모르게 많이 먹게 되는, 뭔가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많이 먹게 되는 이런 것들을 우리 몸에서 균형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반응인데, 이런 것들을 알아차리지 못하면 왜 내게가 이렇게 병이 오는지, 특히 음식에 의해서 오는 병들이 현대인들이 갖고 있는 주가 왜 동물같이 그렇게 적당한 선에서 먹지 못하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관찰해 보시면 마음의 허기를 음식으로 채우려고 하는 이런 것들, 그래서 과식하게 되는 이런 것들을 좀 볼 수가 있는데요. 하여튼 그러다 보니까 또 음식에 과식이 돼서 음식으로 인한 여러 가지 악액질이 만들어지는 원인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과거에는 음식에 병이 없었냐? 이렇지 않아요. 과거에도 지금 2400년 전 우리 히포크라테스라고 하는 의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그 시대에도 상당히 문화적으로 산업이 발달돼 있었어요. 금이 막 나올 때요. 그리고 또 정복전쟁을 해갖고서 다른 나라에 있는 물질적인 거 이런 걸 막 취득하고 뺏고 막 해서 넘쳐나는, 강대국이 되면 넘쳐나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았기 때문에 그때도 음식을 과식해서 생기는 병들이 상당히 많았었어요. 그래서 히포크라테스가 음식으로 치료하지 못하는 병은 약으로도 치료하지 못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됐던 거예요.
음식이 차지하는 비율은 우리가 먹는 지금 식생활이 차지하는 병을 만드는 근본적인 어떤 이런 문제들은 우리 스스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조금 균형을 맞추는 밸런스를 맞추는 이런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병을 치료할 때 상당히 중요한 요인이라는 거예요. 음식이 마음이 허기가 일어나고서 음식을 과식해하고 나타난 병을 마음의 허기를 채워서 과식을 좀 줄이시고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나타난 병을 여러분들 뭘 또 드시나요? 약을 또 먹으세요. 이게 우리의 습관이에요. 이렇게 된 것들을 한번은 조금 조절하는 그래서 음식병의 만병의 근원이 되는 이 음식독을 갖다 해결하는 이런 것들을 한번 질병을 갖고 계신 분들은 어떤 이런 기준을 가지고서 한번 보는 눈을 자신을 알아차리는 이런 눈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식을 먹을 때 그러면 우리가 음식을 왜 먹나요? 일단은 영양소를 만들어서 에너지화해서 건강하게 살려고 드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때 우리가 또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언제 먹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이제 세 가지를 우리가 들 수 있는데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또 얼마나 먹어야 되는지 이게 기준이 좀 있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이 언제 먹어야 되는지가 상당히 중요해요. 시도 때도 없이 아무 때 먹는 게 아니라 우리 몸 안에는 생체 리듬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은 아주 오래전에 우리 유전자 속에 이미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체 리듬을 갖다가 세 파트로 나눠서 볼 필요가 있어요. 언제 먹어야 될지는 이걸 이해하시고 여러분들이 먹는 시간을 좀 정하시면 음식이 정말 약이 되기도 하고 또 치료하는 또 가장 기본적인 것이 될 수 있어요. 생체 리듬 세 파트로 나눠서 볼 수 있다. 첫 번째 생체 리듬을 나눠볼 때 오전 시간인데요. 새벽 4시부터 정오 12시까지 이때의 생체 리듬은 생체에서 뭐 하느냐 하면 이때는 배설의 시간이에요. 대변 새벽에 아침에 많이 보시게 되는데 이게 자연현상이에요. 그래서 배설을 하는 시간이고 쉽게 얘기하면 우리 몸 안에 있는 100조 개의 세포가 이 청소하는 시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에 따라서 우리 호르몬 신경계가 같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전 4시 기상을 하신다든가 하면은 아침에 일어나면은 제일 우리가 먼저 호르몬이 분비가 되기 시작하는 것이 콜티솔 호르몬이라고 하는 이런 호르몬이 나오면서 이제 스트레스에 대항하기 위한 이런 호르몬들이 자연스럽게 다 나오게 돼 있다는 거죠. 6시에서 한 9시 정도 이때 되면은 우리 생체 리듬상 혈압이 가장 올라가는 시간이에요. 혈압이 가장 빠르게 상승하는 시간이에요. 이때는 심혈관계 질환 갖고 계신 분들은 좀 조심하셔야 돼요. 6시부터 9시간에 막 운동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변비가 있어갖고 화장실 가셔가지고 대변을 보려고 힘을 너무 쓰거나 하면은 혈압의 문제가 오는 이런 것들을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생체 리듬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9시부터 정오까지 이때는 각성도가 제일 좋은 시간이에요. 중요한 회의나 뭐 어떤 것을 결정할 때나 이럴 때는 아침에 주로 많이 하게 되죠. 이게 이제 생체 리듬상 오전의 생체 리듬상이에요. 생체 리듬이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포인트를 우리가 조금 이해하시는 거예요. 생활 속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음식 먹을 때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시간 중요하다는 얘기를 했는데 이때는 뭘 먹어야 되냐면은 주로 청소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혈압이 가장 빨리 올라가는 게 혈액이 응고되면 안 돼요. 그래서 이때 물을 많이 드셔야 되는 이유이기도 해요. 일어나자마자 시원한 물이 아니라 좀 미지근한 물, 여러분들 체온하고 비슷한 이런 물을 먹는 이런 습관이 건강에 상당히 좀 좋다라고 하는 것이 요즘 의학계에서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오후 시간이에요. 12시부터 보통 6시까지를 이제 오후 시간을 하는데 오후 시간은 이 활동의 시간이에요. 우리가 음식도 먹고 활동하고 하는 시간이 된다는 거예요. 실체 활동이 제일 이렇게 정신 활동하고 가장 협조가 잘 되는 이 능력이 가장 최저치로 올라올 수 있는 이런 시간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오후 6시 이후에는 우리 체온이 조금씩 높아집니다. 활동을 했기 때문에 좀 높아지면서 9시 정도 되면은 우리 체온이 최고조에 이르는 이때가 오후 시간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하여튼 이때는 먹어야 되는데 잠자기 3시간 전까지 음식을 먹는 것을 의학에서는 권하죠.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들 이제 오전에는 물을 많이 먹는 시간이고 오후에는 식사를 하고 뭐 하고 6시 전에 딱 식사를 끝내고 특히 아니면은 뭐 그게 좀 힘들면 잠자기 3시간 전까지는 식사를 끝내는 이런 시간을 갖게 되면 이 시간에 먹는 것이 포인트예요. 이렇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18대 6 아니면 16대 8 간헐단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몸 안에서
스스로 해결하는, 독소를 제거하고 하는 능력들이 제대로 극대화되는 이제 치유법을 쓰게 되는 여기서 나오는 음식을 갖고 나오는 음식 먹는 시간에 따라서 이걸 조절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 이런 자연치유법들이 또 나오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밤 8시부터 새벽 4시까지 이때는 이 회복의 시간이에요. 복구하는 거예요. 이때에 뭐 막 낮에 활동하고 뭐 하고 하면서 이 고장났던 것을 다 회복하고 복구하는 이런 시간이 잠이에요. 그래서 이 잠을 통해서 복구해야 되는데 이 시간에 만약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야식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복구하기보다는 더 뭐 활동하라고 막 이렇게 하는 시간하고 이게 밸런스가 막 무너지기 때문에 매일 음식이 먹을 때 제일 중요한, 건강하고 중요한 포인트가 야식입니다. 야식이 들어가서 장기간 하게 되면 아마 한두 번 하시는 거 괜찮아요. 조금 하시는 것도 다 능력이 있어요. 하지만 그게 과하게 되면은 하나의 독이기 때문에 음식 먹는 시간 상당히 중요한데 특히 야식하지 않는 거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12시부터 새벽 3시까지 이 시간에는 멜라토닌 호르몬이 가장 분비가 최고조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잠을 통해서 정말 쉼과 함께 우리 몸을 전체적으로 복구하는 이런 시간이기 때문에 이 시간에 뭘 먹는 것을 조금 조심하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 생체 리듬에 대해서는 이게 자연치유의학에서 이게 사실 1938년도 올 거예요. 아마 니시가쪼즈라고 하는 분이 자연치유건강법을 발표하면서 이때 얘기가 나와요. 그 뒤에 이제 많은 책들에서 다이어트 불변의 법칙인가요? 뭐 그 책도 여러분들 많이 자연치유 하시는 분들이 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이제 그 얘기가 집중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다가 2017년 얼마 안 됐죠? 미국의 과학자 3명에 의해서 이 생체 리듬이 정말 우리 몸에서 눈으로 볼 수 있는 이게 있다. 이 기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밝혀내요. 그러면서 노벨의학상을 타는 거예요. 그래서 2017년에 노벨의학상을 타면서 이게 이제 정설로, 의학의 정설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생체 리듬에 따라서 음식도 마찬가지로 먹는 시간이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아침에는 수분을 많이 먹는 시간, 그 다음에 점심부터 잘 먹고 잘 활동하는 거, 이 시간은 이제 오후에 그렇게 하시면 되고 저녁에는 야식을 좀 덜 드신다. 이게 건강으로 가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 할 수 있다면 뭐 16대 8이나 18대 6의 간헐 단식을 통해서 우리 몸의 독소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시면 제일 좋지만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시면은 양을 줄이시든지 이렇게 좀 조절해서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이런 생활의 지혜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해외 쪽에서는 통합의학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접근을 하고 있어요. 작년 이제 겨울 연말에 유럽에 있는 통합의학 하는 병원을 연수를 갔다 왔어요. 이제 같이 이제 의사들, 한의사들 이렇게 같이 모여갖고 10명이 갔다 왔는데요. 거기 가보니까 이게 체계가 이미 잡혀 있어요. 특히 이제 독일하고 제가 이제 스위스를 갔다 왔는데 그 두 쪽에 특히 독일의학이 이 자연치유의학하고 자연스럽게 이게 접목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그쪽에서는 의학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으니까 그걸 통합의학이다라고 하는데 나트병 환자를 치료할 때 이렇게 치료를 해요. 첫 번째에 여러 명이 같이 이 환자를 봅니다. 첫 번째 제일 중요하신 게 이 종양이라든가 이런 심리학하고 있는 전공을 한 의사 선생님들하고 그 다음에 이제 표준의학 하는 분들, 그 다음에 이제 분리치료를 해서 뭐 지압과 마사지죠. 어떻게 보면 그런 방법으로 치료하는 그런 물질을 치료하는 신체를 치료하는 치료사들, 명상을 하는 분들, 뭐 요가나 뭐 필라테스나 뭐 수많은 명상을 하는 방법을 가지고서 또 환자에 접근을 하는 이런 방법, 또 음식으로 또 접근을 하는 방법, 이렇게 해서 종합적으로 의사를 이렇게 환자를 바라본다. 그래서 환자가 오면 바로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2년 건강계획 세우기를 세워주는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살 건가를 가르쳐주는 이런 쪽의 의학으로 서양에서 접근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저도 이번에 가서 그렇게 따로따로는 하는 것은 저 미국이나 일본에서 보았는데 그리고 경험하고 체험했는데 이번에 가서 유럽 연수를 하면서 와 이렇게 이미 체계가 잡혀 있다. 그래서 이게 얼마 됐느냐고 물어봤어요. 얼마나 됐느냐라고 하니까 원래부터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가 기억하기로는 하나하나 이렇게 전문적인 것들이 이렇게 합쳐서 이렇게 삶을 바꾸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것이 이미 100년은 되지 않았을까요? 자기 병원 이렇게 있을 때부터 이렇게 시작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서양에서도 이미 이렇게 하고 있었고, 뭐 동양에서뿐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한테 한국에서도 좀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서 조금 더 이제 체계를 좀 만들어서 잔치의학을 접근하는 방법을 가르쳐야 됐다 해서 이렇게 이야기도 하게 되는 동기가 됐던 것 같아요. 이제 언제 먹느냐도 중요하지만은 그 언제 먹느냐만큼 중요한 게 또 어떻게 먹느냐예요. 그냥 아무 때나 그냥 아무거나 그냥 먹으면 되냐 이게 아니라 치유를 하려면 여러분들이 몸의 독소를 최소한으로 줄이는 방법으로 어떻게 먹느냐고 상당히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도 이렇게 궁합이 맞지 않으면 그건 독을 만들 수 있어요. 첫 번째 이제 섞어 먹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어떤 것이 섞여 들어가면 우리 몸에 독이 될 수 있느냐면은 일단은 어육류 다 포함해요. 육류, 어육류, 단백질이라고 단백질과 지방이 같이 들어가겠죠. 거기에다가 탄수화물이 뒤에 같이 많이 섞였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섞이게 되면은 우리 몸은 안에서 이 탄수화물이 우리 몸에서 오랫동안 지속되다 보면 부패라고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부패라고 얘기를 하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여러분들이 또 어육류, 육류 단백질, 지방 또 고기 많이 먹은 다음에 과일을 또 후식으로 여러분들이 드시게 되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부패 현상이 일어날 수 있어요. 당이 들어가니까 고기에다가 당이 적당한 습도와 온도에 거기다가 당을 공급해 주기 때문에 우리 몸 안에서 소화가 빨리 되면 괜찮은데 소화가 안 됐을 때는 또 부패라는 문제가 생기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문제는 탄수화물 문제예요. 정제 탄수화물을 주로 이야기하는데 가공한 탄수화물들 이런 것들이 양이 너무 많아지면은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혈액이 끈적끈적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 당독소라는 얘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AG라고 그래서 이런 당독소 검사하는 것도 요즘 많이 나와 있는데 이 당독소가 또 모세혈관 다 망가뜨리죠. 끈적끈적한 혈액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뭐 대사성 질환의 원인이 되고 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섞이지 않도록 적당한 양을 먹으시라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고기를 우리는 이게 진수성찬을 차렸다 그러면은 이제 뭐 육해공 다 차리는 것도 뭐 그렇게 또 섞어서 드시게 되는데 특히 서로 다른 성질의 즉 닭고기 드셨으면 닭고기 하나만 드셔야 되는 닭고기, 돼지고기, 소고기를 같이 다 섞어서 이렇게 드시게 되면은 소화하고 흡수하는 시간이 길어져요. 그러면서 소화 요소와 대사 요소를 과잉 소비하면서 이 과잉 소비가 되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조루 현상이 일어나요. 빨리 늙어요. 그리고 또 다양한 질병들을 만들어내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섞어 먹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섞어 먹으면 나타나는 우리가 현상이 있어요. 자기를 잘 관찰해 보면 금방 알 수 있는 현상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음식독에서 가장 또 많은 독을 만드는 것이 섞어 먹는 거거든요. 과식하는 거죠. 섞어서 과식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독소 1단계부터 5단계까지 또 분류를 해보면 독소 1단계가 되면은 먼저 나타나는 우리 몸에 나타나는 현상이 냄새 계통이에요. 그래서 대변이라든가 대변 볼 때 냄새 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방귀 냄새가 많이 난다 하면 무조건 이게 안에서 부패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독소 2단계가 되면은 여러분 입 냄새 나게 돼요. 역류합니다. 그리고 이제 대변은 안 빠져나가니까 꼭 눕고 나서 좀 들른 것 같아. 이 잔변감이 대표적인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우리 몸에서는 잘 태워서 영양소 만들고 에너지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장애가 오기 때문에 그때 나타나는 증상이 피로해요. 이런 피로감이 나타나면은 이런 음식을 내가 좀 너무 섞어 먹지 않는가라고 한번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독소 3단계에 가면은 이제 비만이 일어나고 대사성 질환이라고 하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 이런 것들이 내장 비만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죠. 하여튼 이제 4단계가 되면 염증성 질환, 5단계가 되면 무슨 암이라든가 생명하고 관련돼 있는 유전자하고 관련돼 있는 것까지 독소가 침투한 거잖아요. 이랬을 때 여러분들 바꾸라는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바꿔봐라고 하는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하여튼 이렇게 세포는 섞어 먹는 것을 싫어한다라고 이해를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음식이 소화되는 시간하고 관련돼 있어요. 음식이. 물이라든가 과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나만 드셨을 때는 보통 한 30분 정도면 우리 몸 안에서 즉 이 안에 남지 않고 전부 다 안에서 분해가 되기 시작하죠. 완전히 분해가 돼버리는데 그 다음에 이제 채소 위주 식사를 하시게 되면 한 2시간 걸린다고 해요. 그 다음에 곡류, 탄수화물 위주 식사를 했다. 여러분들이 이 탄수화물을 포함해서 반찬과 함께 이렇게 좀 골고루 드셨다 그러면 한 3시간. 그 다음에 이제 어육류 위주로 막 식사를 그게 과하게 들어갔다라고 하시면은 4시간 정도
그래서 여러분들 고기 먹고 나서 든든하게 느껴지는 것은 어떻게 보면 소화가 천천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안에서 빨리 돼야만 우리 몸에 악액질이 안 생기는데 뭐 그런 것들을. 그 다음에 이제 곡류, 어육류 막 다 섞어서 막 그냥 과식을 했다 그러면은 6시간 이상 걸린다고 그래요. 심하면 우리가 챘다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하는데 이런 경우는 뭐 며칠도 가잖아요. 뭐 심지어 내가 먹은 음식이 안에서 소화 흡수되고 에너지화 돼야 되는데 못 되고 72시간 막 3일씩 돼도 해결이 안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이렇게 됐을 때는 좀 전에 얘기했듯이 독소가 계속 우리가 쌓여서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음식을 어떻게 먹느냐라고 하는 포인트를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만약에 육류를 드신다. 그때 육류를 드시는 게 문제가 아니라 너무 과하게 먹었을 때가 문제가 되고 그럴 때는 여러분들 항상 생채소하고 같이 먹는 특히 육류를 드셨을 때는 방향성이 있는 생채소 뭘까요? 마늘, 양파 이런 것들은 소화 요소가 강하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하고 같이 드시는 이런 지혜가 필요하고요. 회식을 하고 나면은 그 뒤에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건강식이다라고 하는 뭐예요? 냉면, 누른밥, 뭐 공깃밥, 뭐 된장찌개 한번 해갖고 이런 것들이 바로 탄수화물이에요. 이런 탄수화물하고 섞이게 되면은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부패라고 하는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한번 실제 여러분들이 실제 체험을 해보셔야 돼요. 한번 체험을 해보시면은 제가 이 책을 쓰면서 많은 분들한테 전화를 하고 이 책에 이 기록이 돼 있는데 체험을 해봤더니 한 2번 해봤더니 회식하고 나서 내가 탄수화물 즉 밥이라든가 누룽지라든가 냉면 같은 걸 안 먹어봤다라고 하니까 그 다음날 일어나실 때 기분이 달라집니다. 훨씬 더 덜 피곤하게 되고 우리 몸에서 나타나는 그 고약한 냄새 뭐 이런 것들이 별로 심하지 않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상당히 중요하다. 한번 하나씩 지켜가면은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몸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지금 갖고 있는 문제에서 변화를 하나씩 알아차리는 거 이것이 여러분들 삶을 9988-234 할 수 있는 그게 시작이 아닌가 해보셔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지금은 이제 새끼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습관이 꽉 차 있잖아요. 그리고 또 뭐 각종 방송에서 새끼를 꼬박꼬박 잘 먹는 사람이 건강하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듣게 되는데 실제적으로 이렇게 쭉 자연의학적인 어떤 그런 관점에서 쳐다보면 새끼를 먹은 것이 그렇게 오래 안 됐어요. 조선시대도 새끼가 아니에요. 두 끼예요, 두 끼. 산업화 이후에 우리가 물질이 넘쳐나고 그리고 또 그동안에 못 먹었던 이런 것들이 뭐 새끼를 먹게 되고 많이 먹이면서 문제들이 오면서 풍요병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일단은 하루에 뭐 새끼 드셔도 되는데 아침밥은 좀 가볍게 좀 드시고 점심에 충분히 좀 드시고 저녁밥도 조금은 가볍게 드셔야만 여러분들 하여튼 언제 먹어야 될지가 가장 또 그런 포인트가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조금 더 거기에 제가 또 덧붙여서 얘기한다면 점심 많이 드시게 되는데 아침을 안 드시고 또 점심을 드시려면은 뭐부터 여러분들은 보통 먹게 되냐면요. 정제탄수화물부터 먹게 돼요. 왜냐하면 뭐 허기지니까 걔를 먹어야만 빨리 흡수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보통 사람들이 정제탄수화물을 먹게 되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와요. 그렇게 됐을 때는 문제가 많이 와요. 그래서 항상 먹는 것을 기준으로 잡으실 때 건강한 식생활이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먹느냐라고 했을 때 좋은 거부터 세포가 좋은 거부터 먼저 드시는 거예요. 아무리 배고프셔도 세포가 좋은 거 뭐라고 그랬어요? 물. 예, 좋잖아요. 그래서 공복 30분 전까지 물로 먼저 먹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좋은 것이 제일 좋은 게 뭐예요? 생채소, 생과일 좋잖아요. 이런 것들을 먼저 드셔야 돼요. 그래서 점심에 드시기 전에 식사하기 전에 이걸 먼저 먹는다 순서를 음식에 먹는 순서를 조금 한번 바꾸시게 되면은 그냥 생활 속에서 그렇게 어렵지 않게 건강에 좋은 이런 방법을 스스로 터득하게 되시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도 좋잖아요. 뭐가 좋아요? 두부, 단백질, 식물성 단백질 다 좋다고 이제 아시잖아요. 그러면 식물성 단백질까지 먼저 두부, 낫또 먼저 드시는 거예요. 어디에다가 쌈채소에 싸서 드시면 돼요. 거기에 뭐 김치 해도 되고 뭐 이렇게 같이 하셔갖고 뭐 샐러드를 해서 뭐 하여튼 채소를 충분히 먼저 드시고 나서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과했을 때 문제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뒤에 먹게 되면 뭐 인스턴트 식품이라든가 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약에 먹고 싶었을 때는 이런 것들은 좀 뒤에 드시면은 세포가 필요한 양만큼은 충분하게 만족스럽게 먹을 수가 있다.
세포의 허기를 채우는 것하고 마음의 허기를 채우는 것하고를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이제 알아차림을 하셔야만이 어떻게 보면 내 몸 안에서 자연치유가 가장 잘 일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순서만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 비만을 갖고 있다, 이게 불균형이 일어난 거잖아요. 예, 한 달만 요 정도만 하신다면은 아마 5kg 정도까지는 아마 쉽게 빠지지 않을까. 그리고 3개월 하셨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데까지 빠질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것을 나는 식이요법을 해야 돼 라고 해서 막 본성과 본능이죠. 본능과 싸우게 되시면 다 겪었잖아요. 요요라고 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배고프지 않게 또 여러분들이 세포의 허기를 먼저 채워주는 이런 지혜,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그래서 그렇게 한번 체험 한번 해보세요.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는 계속 알아차림해 보시면 음식으로 병을 치료할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이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즐겁고 재밌게 할 수 있을 거예요. 어떤 식이요법이든지 우리 삶이 하루하루 즐겁고 행복하게 사는 이런 방법들을 여러분 스스로 조금씩 알아차림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음식과 함께 중요하다. 제가 항상 임상을 할 때 쓰는 방법이에요. 그렇게 해서 수많은 변화하는 사람들이 좋아지는 모습들을 저도 이 옆에서 좀 볼 수 있고 환자들도 좋아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제가 이제 처음에는 자연치유 의학을 이제 배우게 되고 저는 아침밥 안 먹으면 견딜 수 없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것도 아침밥에 정말 진수성찬하지 않으면 점심에 허기 져가지고서 점심 때쯤 되면은 막 손이 떨려요. 그리고 또 당이 저한테는 이제 당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막 화가 나요. 점심도 안 차렸어? 아직도 안 차렸어? 막 하면서 화가 났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젊었을 때부터 몇 세까지는 하루에 3끼를 그래서 꼬박꼬박 챙겨 먹지 않으면은 정말 죽는 줄 알았어요. 왜냐면은 안 먹으면은 배고파서 못 살으니까. 그러다가 자연치유 의학을 배우면서 나도 한번 16대 8을 한번 해보자 라고 해서 이제 아침밥에서 뭐부터 없앴냐면은 찌개하고 국물부터 없앴었어요. 찌개 국물 없는 좀 가벼운 육류도 좀 없애고 그다음에서 물하고 뭐 이렇게 채소 위주로 과일 위주로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해가지고서 이제 16대 8을 근사하게 이렇게 체험해서 10몇 년 된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다가 한 3개월 하고 나니까 몸이 적응을 해요. 그래서 이때는 먹으면 이제 아침밥을 먹으면 불편해요. 저는 머리가 너무 멍해지고 또 어디 집중할 일이 있으면은 저는 식사를 안 하는데 이제 그런 것들도 내 몸에서 이렇게 체험하게 되는, 이렇게 하면서 한 10년 전부터는 저는 일일 이식을 이제 하게 되는데 점심하고 저녁 식사를 하게 되는데 아직 습관이 돼가지고서 야식을 가끔 제가 하게 돼요. 아이들하고 같이 뭐 하거나 뭐 이랬을 때 이것을 조금 한번 조절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는 식생활이 아마 상당히 좀 오랫동안 일일 이식을 하면서 야식을 조금 하는 습관에서 요 근래에는 이제 야식을 안 하는 습관까지 가고 있는 그런 식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실제로 저는 이제 음식 먹는 순서를 정말 정확하게 지켜요. 그렇게 지켰을 때 내 몸의 변화 이런 것들을 체험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분이 오셔가지고서 제 식단을 보면은 대부분 분들이 그 인생이 먹는 건데 먹는 것으로 기쁨을 만드는 건데 왜 이렇게 먹고 사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순서만 바꿀 뿐이지 나머지 식단은 똑같아요. 예, 육류도 들어있고 뭐 다양하게 들어있고 심지어 가끔은 인스턴트 아니면은 뭐 이렇게 통조림 같은 것도 뭐 먹는데 별로 그렇게 부담스럽게 생각 안 해요. 대신 먹는 순서는 정확하게 지킨다. 그리고 하루에 16대 8 이것은 지킨다. 그래야 내 몸속에 악액질, 독소를 스스로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이 지킨다. 그래서 이 생활을 거의 지금 한 7, 8년은 아마 그렇게 좀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좀 또 하나 좀 체크해야 될 것이 이렇게 또 지킨다고 또 친구하고 또 바깥에 나갔는데 그런 것이 없었을 때 이걸 또 지키겠다고 제가 도시락을 한때 싸다닐 때도 있었어요. 하지만은 그것은 마음의 허기하고 세포의 허기를 뭐 그렇게 하면서 제가 깨닫지 않았나 해서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그럴 필요까지는 없다. 건강에 그렇게 차이는 없더라. 그럴 때는 또 거기에 좀 편안하게 드시는, 너무 막 따지고 막 해야만 돼 이런 집착의 마음을 내려놓는 것이 음식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아마 이 체험하면서 제가 얻지 않았나. 안 했으면은 환자들 오면 그냥 하라고만 했을 거예요. 막 그렇게 해, 막 이 책에 이렇게 나왔어, 막 이렇게 했을 건데 제 생활은 하여튼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어요. 일단은
채소를 3가지 이상의 잎채소를 구입합니다. 2가지 이상의 뿌리채소를 준비를 해요. 근데 2가지 이상 뿌리채소면은 뭐 당근 하나, 깍두기가 있거나 무김치가 있거나 하면은 그것도 이제 뿌리채소에 속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잎채소는 마찬가지 배추김치는 잎채소에 속하죠. 기타 이렇게 쌈 싸 먹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준비를 합니다. 저는 항상 두부가 하나가 준비가 돼요. 그래서 두부를 쌈에다 싸서 뭐 고추장을 쓰기도 하고 아니면 제가 주로 하는 것은 매실장아찌를 거기다 같이 이렇게 얹고요. 그렇게 해서 일단 충분히 먹습니다. 기쁠 때까지 먹습니다. 더 이상 먹기 싫어 하는데 이걸 건강을 또 더 좋아야 돼 라고 해서 먹지는 않아요. 이거 처음에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하기가 조금 힘드실 수 있어요. 채소를 많이 안 드신 분들은 이럴 때는 채소를 갈아서 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소화기 계통에 부담 안 되게 저도 그렇게 시작을 했고 또 그렇게 진행을 하게 하는 그 다음에 밥을 먹어요. 그래서 3번째에 이제 밥을 먹는데 이때에 너무 막 뭐 현미밥이다 아니면은 뭐 백미밥이다 이렇게 크게 구별 안 해줘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9가지 영양소가 균형을 맞추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자유롭게 충분히 이미 세포가 배가 불렀기 때문에 본성에서 막 이거 더 줘 막 이러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아마 정리를 하시면 누구나 이것은 쉽게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야만 된다라고 하는 그 집착의 마음을 내려놓으시고 맛있게 먹는 것이 중요하다. 저도 마찬가지. 그때까지 맛있게 어떻게 이걸 하는데 이게 습관이 되고 여러분들 나를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배려해주는 내 세포를 배려해주는 대신 항상 제가 이야기하듯이 자기 자신한테 상냥하게 하시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반대 마음의 허기가 나타난다. 이것을 지키면서 순서를 이렇게 잡아서 먹게 되니까 좀 전에 얘기했듯이 살을 원하는 대로 빼실 수 있어요. 그건 이제 보너스야. 당뇨, 고혈압 좋아지는 것은 이제 체험할 때 보너스로 그런 것들은 어제주더라. 이제 잔치유하면서 사실은 이제 뭐 장도 그렇고 저 불면도 그렇고 여러 가지 정말 어떻게 보면 약을 죽을 때까지 먹어야 되는 이런 증상들을 이제 갖고 있었던 것이 음식만 갖고 이게 해결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다시 또 저를 보면서도 그렇고 다른 분들한테도 왜냐하면 본성하고 싸우면 본능하고 싸우면 음식은 해결됐을지 몰라도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은 안 돼요. 해결된 것 같이 보여요. 특히 당이 그렇게 해서 저도 좋아진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먹을 때는 당이 내려가요. 그런데 하루라도 좀 바깥에 나가서 먹으면은 뭐 그냥 바로 올라가 버려요. 그러면은 이 안에 무슨 채소를 무슨 약같이 먹느냐 이렇게 돼버리는 거니까 꼭 이제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 속에서 뭐가 이게 이 인생의 즐거움인데 저도 마찬가지 인생의 즐거움인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혈당은 떨어지는데 조금 지나면은 여러분 다 체험해 봤을 거예요. 이거 조금 한 3개월, 6개월 하셔갖고 막 어렵게 떨어뜨려 놨어. 근데 한 일주일 가서 그냥 내가 여행 갔다 오거나 어디 갔다 왔더니 다시 똑같아져 버렸어. 뭐 그런 현상들이 벌어졌기 때문에 음식을 갖고서 그냥 모든 걸 다 해결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마음의 문제하고 같이 결부를 시키셔야 된다. 제가 이제 자연의학을 공부하게 된 계기도 되는데요. 명상과 호흡과 운동과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적용을 하면서 이런 것들이 하기 때문에 항상 이제 공복혈당이 한 150 정도 나왔었는데 지금은 공복혈당이 하여튼 100에서 막 오랫동안 유지를 돼요. 특히 이제 우리 집은 전부 다 우리 식구들은 전부 다 뭐 어머님 아버님도 그렇고 또 그 뒤에 전부 다 45살이 넘으면 다 당뇨약을 드시기 시작했는데 지금 안 먹고 더 건강을 유지하는 것은 우리 식구 중에서 7형제가 있는데 뭐 저만 안 먹고 그렇게 계속 유지를 하고 있다. 좀 전에 얘기했듯이 지금은 음식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않는다. 과거는 도시락 싸갖고 다니던 것을 지금은 편안하게 먹으면서도 그런 문제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해야만 된다가 아니라 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래서 제가 하는 식사 시간이 제일 기다려지는 시간이고 뭐 이렇게 우리가 바뀌게 가더라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돼야만 삶이 기쁨과 행복이 같이 있어야만 당뇨와 고혈압, 대사성 질환들도 그렇고 뿐만 아니라 암을 포함해서 이런 것들도 좋아질 수 있는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체험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공복에 이제 그 저혈당이 나타나는 현상은 이제 안 먹었을 때 저혈당이 나타나는 사람의 현상은 약을 이제 계속 오랫동안 복용하셨다든가 이랬을 때는 정말 저혈당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천천히 약을 끊으실 생각을 일단은 하셔야 돼요. 약 드시는 분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서 이게 훈련을 하셔야 돼요. 16대 8을 나도 한번 막 해보겠다라고 해가지고서 막 이렇게 막 집착의 마음으로 접근하시면은 이건 실패할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다시 또 정리하지만 마음의 허기가 채워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마음의 허기를 보는 두 가지를 제가 권해요. 첫 번째는 무조건 뭐 당을 끊겠다든가 내가 질병을 치료했는데 16대 8을 하게 되면은 지금까지 했던 습관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반작용이 일어나서 더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럴 때 항상 첫 번째 해야 될 것이 순서적으로 처음부터 확 끊지 마시고 아침에 생과일하고 생야채, 생채소를 갖다가 충분히 드시고 혹시라도 조금 그것도 좀 불편하다 그러면은 견과류를 조금 섞으시면 조금 그래도 많이 도움이 돼요. 그리고 많이 드시면 좋기 때문에 갈아서 드시는 것으로 아침에 생채소나 생과일들을 갈아서 드시는 걸로 반드시 생과일은 껍질째입니다. 이렇게 드시는 걸로부터 시작을 하시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 음식만 갖고 안 됩니다. 이거 안 되게 돼 있어요. 원래부터 안 되게 돼 있어요. 근데 나만 된다라고 막 하면서 나는 의지로 적용하시면은 이거 나중에 또 못 참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기 마음을 좀 이렇게 볼 수 있는 명상이나 이런 것들이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여러분들 호흡이 여러분 너무 짧으시면 안에서 이게 태워야 되잖아요. 산소가 들어가서 태워야 되잖아요. 그래야 이 혈정이 나오는데 그 산소가 들어가는 양이 여러분들 호흡이 삶 속에서 긴장된 삶 속에 호흡의 기록이 돼요. 그래서 만약에 호흡이 짧다 그러면 내가 긴장돼 있다. 그리고 산소가 부족하다라는 것을 그냥 알아차리시기만 하면 돼요. 이 알아차림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훈련을 좀 하셔야 돼요. 만약에 당뇨나 고혈압이나 이런 만성질환을 치료하신다면 반드시 알아차림하는 이런 마음을 자기 마음을 상냥하게 배려하는 이런 것들을 같이 하셔야 된다라고 또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세 번째는 이제 운동이 반드시 같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 운동의 핵심은 뭐냐면은 모세혈관이에요. 모세혈관을 어떻게 내가 릴렉스 할 수 있는지, 즉 혈액순환을 내가 어떻게 릴렉스 할 수 있는지가 포인트예요. 이게 안 되면 아무리 여러분들 좋은 영양소 만들고 좋은 뭐 만들어도 순환이 안 되게 되면 다시 또 혈당이 떨어지는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같이 잘 조화해가지고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중요해요. 모세혈관 문제는 나중에 다시 제가 얘기를 릴렉스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렇게 하고서 여러분들이 걷고 뭐 하면서 계속 운동을 이런 것들을 생활화하는 마찬가지로 운동을 생활화하라니까 뭐 똑같네. 운동 그냥 뭐 하라는 거잖아. 그렇지 않아요. 나중에 또 뒤에 이것은 좀 한번 띄어서 한번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운동이 절대로 운동을 해야만 되고 만보 걷기 하는 그런 목표를 잡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이 드는 것을 만드셔야 돼요. 자기 몸을. 그게 자기를 배려하는 거고 자기한테 상냥하게 하는 거예요. 집착의 마음을 내려놓는 거 이게 먼저다. 마음에. 이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이제 가공식품을 먹으면 뭐 건강에 해롭다라고 이렇게 이해는 다 하고 계시죠. 그걸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근데 가공식품에 어떻게 보면 반대가 되는 건 뭘까요? 자연식품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연 상태에서 있는 그대로 자연의 어떤 그 역경 속에서 자연의 뭐 비바람 다 맞고 이렇게 해가면서 가장 적합한 상태로 자기가 어떻게 보면 이제 자연과 조화, 밸런스를 유지하면서 건강하게 자라는 식품을 우리가 자연식품이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이런 농사를 우리가 자연농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연 상태 그대로 자라게 해서 어떻게 보면 벌레로부터도 스스로 이기게끔 만들게 하고 자기 스스로 건강을 유지하는 식품 이런 것들을 자연식품이고 또 가장 건강한 식품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또 정리를 하지만 어떤 자연치유라고 할까요? 자기 스스로 치료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의 두 가지 원칙이라고 얘기했어요. 자연의 본성으로부터 멀어지면 병이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자연의 본성으로부터 멀어지면 가공을 하면 할수록 자연의 그 본성으로부터는 점점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세포가 싫어해요. 그리고 우리 몸속에 독소 만드는, 즉 악액질을 만드는 원료로 조금씩 바뀐 거예요. 조금 더 우리가 의학적으로 얘기하면 미토콘드리아에서 태울 때 끓음을 많이 만든다는 얘기예요. 우리 몸 안에서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에서 활성산소 만들고 끓음을 만드는 그런 식품으로 가공을 하면 할수록 변한 거예요. 왜? 자연의 본성으로부터 멀어져 갔으니까 그런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자연의 본성 중에 음식의 본성이라고 그럴까요? 이 식품의 음식에 우리가 먹는 음식의 본성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지금 의학적으로나 이렇게 9가지 영양소로 구성되어 있어요. 9가지 영양소. 요즘은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탄탄지, 이렇게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비타민, 미네랄, 물, 식이섬유, 파이토케미칼, 효소까지 이렇게 9가지가 자기 스스로 가장 건강하게 유지하고 있는 것이 이 식품의 음식의 본성이에요. 하나하나 음식 자체의 본성이죠. 그런데 이게 가공을 하면 할수록 영양소가 하나씩 어떻게 없어지는 거예요. 균형이 깨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불로 가열을 했다고 그러죠. 자연농에서 잘 자란 놈이라고 하더라도 불로 가열을 했어요. 불에 가열하면은 이 9가지 영양소 중에서 뭐가 날아가나요? 불에 가열했어요. 비타민 중의 일부가 날아갑니다. 그 다음에 효소는 43도 이상 올라가면 다 날아가요. 그러면 9가지 영양소가 2가지가 부족한 불균형한 식품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가공식품의 본질이죠. 가공을 하면 할수록 여러분들은 점점 세포는 싫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병을 만드는 원인이 된다. 이런 식품들을 먹으면. 자, 그 다음에 이제 2차 가공을 했어요. 여기서 1차 가공을 한 거 익힌 걸 갖다가 다시 2차 가공을 합니다. 한 번 더 가공을 하면은 우리가 그것을 인스턴트 식품이라고도 하고 여러분들이 또 좋아하기도 하고 저도 좋아하는 과자, 빵, 사탕 등 인스턴트 식품들이 여기 나와요. 그러면 그 2차 가공을 하게 되면은 불에 익힌 것을 다시 한번 가공하는 과정에서 또 영양소, 9가지 영양소 중에서 불균형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것이 날아가나요? 비타민 요소는 이제 날아갔죠? 네, 거기에 식이섬유. 물도 없어요, 별로 이제. 이 4개의 영양소가 집중적으로 사라져버렸다라고 하면 돼요. 그래서 9가지 영양소 중에서 가공을 하면 할수록 그런 영양소의 불균형이 일어나니까 그 음식을 먹게 되면은 우리 몸 안에서 그걸 균형을 맞추려면 우리 세포는 이제 건강한 식품으로 받아들이고 먹게 되는데 그게 불균형이 이루어지면은 다시 또 얘기하지만 미토콘드리아에서는 계속 끓음 만들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거기에 활성산소 만들어지고요. 이렇게 해서 2차, 3차까지 가게 되면 3차 가공식품은 여기에다가 또 우리가 뭘 해요? 방부제를 포함해서 각종 첨가물이 듬뿍 첨가되는 거예요. 통조림이 만들어지고 햄이 만들어지고 하여튼 공장에서 가공하고 정제된 이런 식품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또 한 번 정제를 3차로 해버리면 뭐가 또 날아가요? 여러분들이 몸에 좋다고 얘기하는 무지방 이렇게 나와 있는 라벨 붙어 있는 이거요. 원래 있어야 돼요. 적당하게. 그런데 걔를 빼면은 우리는 뭐라고 생각해요? 건강한 식품이라고 착각을 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하여튼 지방 날아가죠. 심하면은 미네랄까지도 날아가 버려요. 그러면은 9가지 영양소 중에서 실제로 남아있는 것은 한 두세 개밖에 안 남아요. 이렇게 가공을 하면 할수록 자연의 본성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가는 거예요. 특히 이런 첨가물들은 우리 인류 역사상으로 수만 년의 인류 역사상에서 정말 세포가 듣고 보지 못한 이런 물질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세포에 스트레스를 유발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세포에 싫어하는 이런 식품으로 가공을 하면 할수록 벌어지는 거죠. 결국은 아무리 많이 먹어도 세포에 허기를 유발한다. 세포가 좋아하는 세포의 어떤 포만감을 느끼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허기를 유발하게. 세포가 더 달라고 하는 것은 9가지 영양소가 균형 맞춰져 있는 걸 달라는 얘기인데 균형이 깨진 것을 우리는 또 과식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래서 결국은 과식할 수밖에 없는 이 상태가 반복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가공을 하면 할수록 이게 산업화되면서 많이 먹게 만든단 말이에요. 입에서는 좋지만은 음식이 갖고 있는 그 생명의 영양소는 점점 줄어들다. 계속 세포를 허기지게 만들어준다. 그래야만이 과식이 되잖아요. 그래야 더 하나 더 먹잖아요. 이렇게 만드는 것이 우리 이제 산업이 지금 어떻게 보면 건강하고는 점점 멀어지는 원인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요. 하여튼 세포의 영양 불균형을 유발시키는 병을 만드는 악액질이 만들어져서 악액질, 즉 음식으로 만들어지는 것은 세포 안에서 에너지화할 때 결국은 끓음이 만들어지고 활성산소를 만드는 물질로 우리 음식이 바뀌었을 때 가공식품이 어떤 문제가 되지 않나. 가공식품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는 이런 차원에서 한번 접근해서 우리 몸하고 세포하고 이렇게 한번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요렇게 해서 세포가 아프다고 표현하는 거, 세포가 아파라고 표현하는 게 증상입니다. 근데 그 증상을 다시 또 여러분들은 그냥 약으로만 치료하시려고 한다고 하면은 이건 뭔가 잘못됐죠. 밸런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때 생활 습관을 바꾸시고 전혀 안 먹어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적당히 드셔라. 적당히 드시면 내 안에 100명의 현명한 의사들이 다 알아서 처리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믿음과 이런 것들하고 같이 이 가공식품을 자기 몸을 알아차리는 이런 것들하고 같이 하시게 되면 또 적당히 먹었을 때 크게 무리 없이 해가 되지 않게 먹는 방법도 여러분들 습득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가공식품이 만들어져서 가공식품은 항상 여러분들을 입맛을 현혹하게 만들고 여러분의 마음의 허기를 그걸로 채울 수 있도록 그리고 계속 끝도 없이 채울 수 있도록 저보다 머리 좋은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만드는 이 산업이 발달하게 돼 있어요. 그거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다. 왜? 적당히 드시게 되면은 그것은 내 마음에 허기를 좀 채울 수 있는 도구가 될 수도 있어요. 가장 기본적인 어떻게 보면 내 스스로의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을 벗어났을 때 어떤 문제가 일으키게 되겠죠. 하여튼 가공을 하면 할수록 자연의 본성으로부터 멀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그랬잖아요. 본성으로 멀어지면은 병은 오기 때문에 그래요. 하여튼 그렇다고서 우리가 막 일상생활에서 자연식만은 나는 고민하고 살 거야. 나는 원시적인 생활만 하고 살 거야. 라고 하면은 또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마음의 허기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것만 고집하고 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가공식품을 먹게 되게 돼 있어요. 꼭 참고 그거 안 먹고 그냥 막 하면 다 건강하냐? 꼭 이렇지는 않다. 그래서 가공식품을 먹을 때는 반드시 어떤 그거의 해가 가장 적게 될 수 있도록 내 세포를 좀 상냥하게 그리고 좀 배려하는 이런 마음으로 접근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하시면 돼요. 그래도 첫 번째 방법이라고 우리가 하면은 어떤 먹을 때 규칙이라고 하면은 첫 번째 방법,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그걸로 인해서 질병이 왔다면 적게 먹는 거예요. 많이 먹었으니까 그렇게 하지 마. 좀 적게 먹어 라고 하는 사인이었기 때문에 적게 먹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 되겠죠. 세포가 해결할 수 있을 정도로 과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면 몸이 알아서 해요. 그리고 여러분들 스스로를 믿으셔야 돼요. 이거 안 먹어야 되는데 이거 또 먹었네. 이게 아니라 내 몸 안에 100명의 현명한 의사가 이 정도는 해결할 수 있다라고 믿을 정도를 알아차려 좀 하시면서 좀 적게 드시는 이런 지혜가 좀 필요하고요. 두 번째부터는 여러분의 하나의 방법일 수 있어요. 이 가공식품을 먹을 때는 영양의 불균형인 거잖아요. 그러면 영양의 균형이 잡혀 있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가 있나요? 생채소나 생과일이나 이런 것들하고 밸런스 맞춰서 같이 먹는 거예요. 항상 하지만 좋은 거 먼저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공식품을 드실 때는 우리가 이제 복합탄수화물이라고 표현을 해요. 이런 것들을 생채소, 생과일 이런 것들을 먼저 좀 드시고 나서 세포가 안에서 잘 어떻게 할 수 있도록 독소를 갖다가 만들지 않고 잘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100명의 의사가 잘 활동할 수 있도록 이걸 먼저 먹은 다음에 그 다음에 햄이나 소세지나 가공식품을 드시게 되면 안에서 해결했기 때문에 두 가지를 다 충족할 수 있다. 세포의 허기와 마음의 허기를 충족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죠. 뭐 생채소 아까 이야기했듯이 잘 복합탄수화물이라고 했는데 뭐 생채소도 있고 김치도 있어요. 여러분들 특히 이제 햄이라든가 이렇게 가공식품이 강해지면 조금 그걸 잘 이렇게 안에서 소화가 잘 될 수 있도록 소화와 대사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때는 향이 조금 강한 양파라든가 뭐 마늘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조금 익히지 않고 드시게 되면 이런 자연식품과 함께 드시게 되면 또 가공식품을 먹을 때 피해를 좀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세 번째인데요. 인스턴트 가공식품 먹을 때는 이 많이 먹는 사람들은 이 많이 먹었으니까 알아차리셔야 돼요. 많이 쌓였을 거라는 것을. 많이 드시고서 나 건강하게 바라는 사람이 있나요? 그건 욕심이죠. 운동을 열심히 하시던가 그 혈액을 정화하는 시스템을 갖다가 살리는 특히 모세혈관을 잘 이렇게 건강하게 만드는 이런 방법들을 생활 속에서 좀 하시면 돼요.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자연치유에서 하고 있는 또 니시요법에서 하고 있는 풍욕, 냉온욕, 특히 냉온욕 같은 거. 그 다음에 이제 모세혈관을 지압하고 마사지하는 이런 것들을 좀 꼭 좀 챙겨주시라. 자기 몸을 이게 배려하는 방법이에요. 많이 먹었으니까 해결할 수 있도록
이런 방법. 일본의 그 의사들 중에 자연치유, 자연의학을 하시는, 동합의학을 하시는 분 중에서 상당히 많은 숫자가 우리나라에도 많은 책들이 번역되어 나왔는데 이 모셀관 지압을 상당히 중요시 여겨요. 그래서 손끝, 발끝 끝에 있는 손톱 바로 위거든요. 이 부위를 자주 이렇게 주물러라. 그러면 뭐 치유된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는 방법으로 하나의 운동으로 또 해결하는 방법이 있고요. 다음에 또 하나 방법은 호흡을 통해서 호흡이 충분히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태우면 돼요. 잘 태우면 돼요. 그래서 호흡을 평상시에 산소 공급이 잘 될 수 있도록 릴렉스 할 수 있도록 이것이 이제 여러분들 아시는 명상이기도 하는 호흡 알아차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악액질을 태우는 방법도 여러분들 생활 속에서 하시게 되면은 가공식품을 많이 먹을 때는 이런 걸 통해서 건강을 좀 지키는 지혜도 필요하다라고 얘기 드릴 수 있고요. 하여튼 음식 이외에 이 생활 습관을 건전하게 좀 관리하는 이런 것들을 꼭 같이 하셔야 된다. 생활 습관도 다 악액질을 만들고 가공식품까지 악액질을 쌓이게 되면은 신체 안에서는 반드시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나타나는 증상이 나타나게 돼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걸 잊으시면 이제 병하고 친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관리를, 생활 습관 관리를 같이 좀 잘 하시면서 마음의 허기도 같이 채우는 이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과로, 현대인들이 제일 큰 아마 독소 중에 하나가 물론 음식도 있지만은 이 과로독이라고 이렇게 보여져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독소가 만들어지는 이유, 원인도 이제 알았죠.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면 음식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마음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세 번째 습관이라고 하는데 이 습관이 과로 습관이에요. 그리고 온도에 의해서도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자연치유의 가장 핵심 포인트죠. 히포크라테스부터 시작을 해서 니시가조주 같이 똑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이 독소가 세포의 병을 일으키는 물질은 악액질 독소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네 가지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가장 큰 어떻게 보면 자연치유의 핵심이죠. 그 중에서 현대인들은 몸은 쉬는데 이게 쉬지 못하는 게 하나 있어요. 어떤 것을 못 쉬나요? 마음의 과로예요. 마음의 과로. 생각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바빠요, 그냥. 뭐든지 바빠요. 그냥 하루 종일 바빠요. 그 긴장된 삶이 결국은 과로독을 유발하는 이런 현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느 분이 이걸 의학자가 우리나라 사람들의 이 과로에 의해서 문제가 되는 것을 조사를 해봤는데 신체적인 것도 있지만은 이 정신적인 과로까지 같이 해보니까 거의 90% 정도가 우리나라 사람 90% 정도가 번아웃 상태에 들어와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요즘은 그래도 조금 자기 스스로 이렇게 그걸 극복하려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생활의 변화를 하고 있는데 백수가 과로사한다는 얘기 모두 있듯이 너나 할 거 없이 전부 다 과로하는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된다. 이때 나타나는 현상이 우리가 번아웃이다. 그리고 회복하는 것은 또 잠이라고 하는 또 쉼이라고 하는 것들이 필요한데 이런 쉼 없이 계속해서 하는 이런 것들이 과로독으로서 질병을 만드는 근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심지어 이제 그것을 우리가 또 마음의 허기를 또 세포의 허기로 또 이 착각을 해갖고서 음식까지도 과로해요. 그러다 보니까 몸 안에 있는 소화효소, 대사효소 너무 혹사시켜서 그게 바로 이제 또 대사성 질환들이 폭증하게 되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이게 다 과로독하고 연결이 돼 있다는 거예요. 이런 대사성 질환들하고 과거에는 우리가 뼈 빠지게 일한다라고 해서 등골이 휜다라고 그랬잖아요. 등골 휘게 일한다. 그러니까 등골이 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노동에 시달렸을지언정 그래도 정신적인 이런 것들은 좀 여유가 좀 있었는데 요즘은 그런 여유가 사라지면서 병은 더 폭증하게 되는 이런 이유가 된 것이죠. 육체적인 어떤 신체적인 노력 과로도 물론 문제가 되지만은 이 정신적인 어떤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의 허기를 여러분들이 잘 채울 수 있는 이런 쉼이 필요하다. 즉 정신적인 쉼이 필요하다. 이 뭐죠 이거? 어떻게 하면 되죠? 뭐 하면 되나요? 이게 또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명상하고 또 연결이 돼요. 알아차림 명상, 마음 챙김 명상은 전부 다 잠깐이지만은 쉬게 해주는 거예요. 그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생각을 내려놓는 순간 세포는 쉬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터득을 하셔가지고서 생활 속에 이렇게 하시게 되면 과로독에서 벗어나는 것은 어렵지 않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실제 임상에서도
이 번아웃 된 거 같은 경우하고 이 불면으로 이 번아웃이 되면은 잠을 푹푹 자야 되는데 이 잠 자체가 안 와요. 회복을 시켜야 되는데 회복을 시키지 못하는 것이 더 과로독의 문제거든요. 이 시스템을 우리가 갖고 있는데 그게 고장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의학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조금만 이것을 알아차리고 지금 해결하시면 되는 문제들이 방법들이 많이 있다. 그 중에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 과로독하고 관련해서 번아웃하고 관련해서 하나 추천드리는 그런 방법이 하나 있어요. 해결하는 방법인데 아우토겐이라고 하는 독일의 요하네스 슐츠 박사가 만드는 아우토겐 릴렉스 하는 방법이에요. 그 아우토겐 트레이닝이다라고 하셔가지고서 6번에서 8번이니까 한 8주 정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이런 것들을 한번 찾아보셔가지고서 이 터득하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하루에 한 10분씩만 연습하시면 돼요. 제가 직접 한번 또 환자들한테 해봤는데 직접 하고 있고요. 하고 있는데 이 번아웃은 거의 100%좀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일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일을 안 해가지고서 몸을 쉬어가지고 이걸 해결하시려면은 물론 해결이 되기는 해요. 하지만은 우리가 일 안 하고 어떻게 살 수 있나요? 일을 하시고 머리를 쓰지 않고 어떻게 살아요? 하지만 순간순간 쉬는 게 중요하다. 그 쉼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생각을 내려놓는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한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지혜를 가지고서 터득하시면은 해결되지 않을까. 이렇게 특별히 권장하는 이 내용이 좀 전에 얘기했듯이 그런 방법들이 있다는 거 알아차리시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산소 하면은 상당히 많은 사람이 산소는 무조건 좋은 거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은 산소가 너무 많거나 물론 부족하면은 독이 된다는 거 잘 아는데 산소가 우리 몸에 너무 많이 들어가도 하나의 독이 되게 되는데요. 만병의 근원은 악액질, 즉 독이다라고 이렇게 하는 차원에서 산소도 독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과했을 때 특히 독이 되는데요. 독이 너무 부족해도 독이 되지만 하여튼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산소가 우리가 섭취한 음식물이 영양소 돼서 세포로 들어가서 세포 안에서 첫 번째 세포질에서는 적은 양의 에너지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때는 이제 우리가 수력발전 같이 별로 크게 악액질을 많이 만들지 않아요. 끓음을 많이 만들지 않는데 특히 미토콘드리아에서 만들 때는 상당히 많은 이제 에너지를 만들지만은 대신 태워서 화력발전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또 그 안에서 끓음이 나오고 그때 끓음을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활성산소라고 얘기를 해요. 이 활성산소 같은 경우는 적당하면 괜찮아요. 활성산소도. 그렇지만은 넘쳐버리면은 아마 다양한 암을 비롯한 정말 많은 병을 만드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또 활성산소 같은 경우는 상당히 큰 독이 되겠죠. 우리가 이제 보통 살아갈 때 우리 공기 중에 들어있는 산소를 가지고서 얼마나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산소 포화도가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공기라고 그럴까요? 이렇게 우리가 따지는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평균적으로 보면 이 서울 시내 같은 경우는 도심 같은 경우는 20.5% 정도가 들어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공기 중에 하는 산소 포화도예요. 이 농도가 19% 정도로 줄어들었다라고 하면 이하로 떨어졌다 그러면 인간에게 정말 치명적이에요. 그냥 살아남을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이런 경우는 부족해서 생기는 엄청난 우리 몸에 독이고 작용한다는 거죠. 그런데 산소에 들어갔어요 이제 설악산이나 어디 이런 산속에 들어가서 이때 산소 농도는 보통 22% 정도가 된다고 해요. 설악산이나 이런 곳에서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좀 상쾌함을 느끼게 되겠죠. 그리고 술을 마셔도 조금 덜 취하게 되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한번 체험해 보셨을 건데요. 하여튼 이 2.5% 정도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이런 역할을 산소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산소는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우리를 살리기도 하고 생명의 근원이기도 하지만은 넘쳐도 문제가 오고 부족해도 문제가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넘쳐도 독이고 부족해도 독이 되는데 부족했을 때는 지금같이 이런 문제 때문에 문제가 오는 건데 만약 넘쳤을 때는 이게 주로 이제 고압 상태에서 일어나는 현상인데요. 이런 때는 혈액 내에 산소가 과포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그걸 과산소증이라고 해요. 하여튼 이 좋은 산소도 혈액 내 포화도가 심하게 넘쳐버리면 이게 다 과산소증이라고 해서 아주 산소 중독증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런 것들이 발생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여튼 혈액에 산소가 과다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됐을 때 우리 몸에서 병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 산소가 과해서 나타나는 독소로 인해서 나타나는 1단계, 2단계의 현상들은 어떤 극심한 피로라든가 경련 같은 것도 올 수 있어요. 호흡곤란 올 수 있어요. 공황장애도 이게 올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을 유발하기도 하고요. 이 독소가 아주 또 너무 많이 넘쳐버리면 3단계, 4단계라고 제가 표현을 하는데 이때는 이제 의식장애가 올 수도 있고요. 중추신경 장애도 올 수 있어요. 그리고 폐수종이나 혈당, 피를 막 토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신생아 같은 경우는 만약에 70% 이상의 산소 흡입이 된다고 해서 포화도가 이렇게 올라가면은 시각장애, 영구적인 시각장애를 일으키기도 한다고 해요. 여러 가지 이렇게 산소에 대해서 산소가 과해도 문제, 부족하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하여튼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지나치면 병이 되고 너무 부족해도 병이 되는 이런 것들을 이 산소에서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자연의 이치다 이렇게 우리가 알아차림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것은 산소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호흡입니다. 왜 강원도에 있는 사람과 서울에 있는 사람이 그러면은 그 산속에 있는 사람은 병이 안 와야 되고 우리가 살아가는 산소가 부족한 사람은 병이 많아야 되고 이런데 꼭 그렇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몸에서 균형 맞춰주는 힘을 갖고 있는데 그 균형 맞춰주는 힘 자체가 릴렉스한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가 그것이 또 되기도 해요. 릴렉스하지 못하고 호흡이 너무 짧아지고 긴장이 계속 반복되면서 호흡이 들어가는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됐을 때 그런 문제가 더 큰 문제다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산소를 생각해도 하루하루 릴렉스한 삶을 사는 것이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느끼면서 사는 것이 이 산소를 포함한 질병을 치료하는 상당히 중요한 요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이렇게 제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또 여러분들한테 주셔서 좀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 저하고 같이 함께 이거 혼자 못해요. 같이 저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과 같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또 릴렉스하는 이런 것들을 저도 터득하고 있고 또 여러분들도 같이 이렇게 따라하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기쁘고 행복하게 이렇게 살 수 있는 이런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